넷플릭스 보듯이 제 강의에만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6년 부동산 전망, 그리고 지방러를 위한 서울 부동산입니다. 사실 공지는 2부까지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 스타일이 한 번 시작하면 이게 끝을 봐야 돼서 한 스푼 두 스푼 더 얻다가 항상 연장되고 수량이 추가되고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돼요. 오늘도 밤 새서 왔는데 제 특징이 제 시간에 끝나는 일이 없어요, 강의가. 그래서 뭐 뒤에 일정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Q&A 시간 막 이런 거 할 때 Q&A를 못 할 수도 있고, 강의 마치고 나서 Q&A 같은 거 할 때 시간이 없다 그러시면은 나가셔도 됩니다. 뭐 강의 내용만 다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부까지 준비를 했고요. 1부는 기초 소양. 이걸 왜 추가했냐면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봤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무주택자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인이분들도 많다 싶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 소양을 좀 다루고요. 그런 다음에 2부로 넘어가면 제가 하는 강의를 좀 더 재밌게 이해하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1부부터 시작할게요. 배경 지식으로 집값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집값의 결정 요인, 많은 것들 있죠. 사람들이 집값에서 뭐가 중요하냐, 뭐 수요가 중요하다, 공급이 중요하다, 금리가 중요하다, 대출이 중요하다, 규제가 중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두 개가 뭐냐? 유동성과 통화량. 쉽게 말해서 그냥 유동성이라고 해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얼마나 돌고 많이 풀렸냐,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자,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집이 10채가 있는데 집을 살 매수 자금이 $10. 그러면 집 한 채당 가격은 얼마예요? $1. 자, 집 10채가 있는데 갑자기 돈을 더 푼 거야.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더 풀었어. 그래서 시장에 집살 대기 자금이 $20가 됐어. 그럼 집 한 채당 가격은 얼마예요? 네. 이게 유동성입니다. 끝. 네, 유동성 다 배우셨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수요와 공급, 네, 수급. 집 10채가 있는데 공급이죠. 집이 필요한 사람이 수요, 20명이래요. 그럼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네, 당연히 오르죠. 경쟁 붙으니까. 네, 오릅니다. 이게 수급입니다. 네, 됐죠? 끝. 근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유동성과 수급만으로 설명이 안 되던데? 뭐 어쩔 때는 막 금리를 막 엄청 인하했는데도 집값이 떨어질 때도 있고, 분명히 공급이 폭탄이었는데도 집값이 막 오른 적이 있고, 공급이 막 부족하다 하는데도 집값이 떨어진 적도 있는데, 당연하죠. 왜냐면은 부동산은 종합예술이고 의식주잖아요. 인간 삶의 필수적인 거고 세상 모든 걸 다 담고 있다라고 저는 말해요. 부동산은 인문학이다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만으로 절대 공식처럼 딱딱 맞추지 못해요. 그냥 맞을 확률을 높여갈 뿐이죠.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장 정석적인 뷰로는 4가지가 있는데 거시 경제 지표, 그리고 통화량, 유동성 등. 두 번째, 부동산 사이클, 대순환이냐 소순환이냐.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있는 게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경기순환 주기라는 게 있어요.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리고 건설 경기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 부동산 집값에 영향을 주고 안 주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집값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주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수요 공급, 수급 문제, 그리고 정책 이슈,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 유동성, 통화량, 요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전문가. 저는 문과생이다 보니까 이과생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랑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숫자에 되게 집착하고 공식처럼 떨어지는 걸 중요시하고 그런 분인데, 전형적인 개발자 스타일인데, 이분도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은 복잡계다. 내가 데이터로 정말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답이 안 나와서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그 여정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를 뽑자면 유동성, 금리, 정책, 공급, 경기가 있는 것 같다. 26년 현재는 공급과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급, 수급, 그리고 유동성.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 저는요, 25년 대전망에서 나왔던 이과생들은 환장할 멘트, 감. 저는 감으로 때려 맞춥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감이요. 그냥 무슨 사자도 아니고 제대로 숫자와 근거로 얘기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춘다고? 그 뜻이 아니에요. 왜 감이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뽑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꺼내 먹을 건데요? 올해는 뭐가 중요한데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누군가는 공급을 말하면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요. 누군가는 심리를 말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요. 또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누구는 오른다고 하고 누구는 떨어진다고요. 누구는 올림픽 파크포레오, 둔촌주공 그거 미분양 난다. 그 데이터 전문가란 분이 미분양 난다, 폭락한다라고 해요. 저는 뭐라고 했죠? 최소 준로또다. 빨리 청약 넣어라. 저는 이랬었고요. 근데 저도 틀렸죠. 준로또라고 했어요. 로또였는데. 네, 틀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는데요? 똑같은 데이터를 봐요. 똑같은 지표들을 봐요. 근데 얘기가 다 달라요. 그걸 결정하는 게 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해 어떤 지표를 볼 거고 그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모두가 주관적입니다. 머릿속에서 이 모든 요소들을 믹스해서 꺼내는 결론이 그걸 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랜 투자자의 감, 촉. 저는 그 촉이 좋다고 자신합니다. 그 촉은 내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좋은 데이터를 꺼내 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숫자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25년의 전망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금리, 유동성 통화량, 대출, 공급 심리, 향후 입주량, 전세가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5년의 감은 얘네가 중요하다고 말했었어요. 자, 26년은요? 26년은 이렇게 조금 더 많아졌죠.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요즘 대통령이 매번 SNS에 나와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라는 이상한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냐면요. 보세요. 자, 결국 규제랑 세금이라는 거는 정책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요. 그죠? 집값을 결정하는 이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일부입니다. 일부. 시장은 이 모든 게 시장이잖아요. 시장에는 유동성도 있고 수급도 있고 가격도 있고 심리도 있고 향후 입주량도 있고 혼인율도 있고 세대수도 있고 출산율도 있고 경제성장률도 있고 GDP도 있고 경기도 있고 GRDP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대출도 있고 금리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게 시장인데 꼴랑 정책 하나 가지고 집값을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6년 전반 키워드는 이렇게 있습니다. 밸류, 물가, 최근 상승률, 전세가율 이런 거를 이제 가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통화량, 유동성, 공급, 수급, 심리와 경기 그리고 저는 정책도 올해 꽤 중요한 요소라고 봤습니다. 정책 지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실제로. 다시 한번.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지 시장을 결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책이 잠깐 금매가 나오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22년, 25년 흐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앞으로의 시장을 제대로 전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강사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소개할게요. 뻔하죠? 네,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딱히 엄청난 스펙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학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네. 저는 21년 9월에 첫 멤버십 파리를 시작했고 22년 9월에 첫 강의 파리를 시작했습니다. 강의 파리 요즘에 문제 많잖아요. 막 추정 60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날 좀 취재해봐라 막 하는데 맨날 나는 흐린 눈에. 그러니까 강의 파리 모두 까기 하지 말고 나쁜 사람만 갖고 오지 말고 나도 한번 좀 취재해봐라 하면 취재를 안 해요. 왜냐면 강의 파리는 나빠야 되니까. 답을 정해놓고 취재하잖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강의 팔기 전 양도세를 깝니다. 왜? 제가 뭐 학력이 좋아요? 뭐 제가 어디 기관 출신이에요? 뭐 서울대 나왔어요? 아니요. 저는 뭐 자랑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강의 팔기 전에 투자로 양도세를 10억 이상 냈습니다. 끝. 그리고 국세청 공문서 20년, 21년 딱 요 두 해만 총 8억 2,200 정도 낸 거를 깠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조작 같으면. 왜냐면 공문서는 위조, 변조 시에 법에 처벌을 받거든요. 제가 5년째 처벌 안 받는 거 보면 문제 없겠죠? 저는 모든 강의 파리가 다 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앞에 과자 그 박스 뒷면을 보세요. 원산지 표기되어 있죠. 성분이 뭔지 표기되어 있죠. 여러분 이력서 넣을 때 자기 스펙 안 넣어요? 학력, 경력, 이력 안 넣어요? 자소서 안 넣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뭐 경쟁 입찰 들어갈 때 우리 포트폴리오 안 넣어요?
우리 이런 사업 해왔습니다 안 넣어요? 당연한 의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강사는 강의 팔아서 돈 벌잖아요. 그럼 내 원산지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사들도 제발 좀 이거 좀 까라고 해주세요. 자, 다음 전망인데 뭐 저는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최근 7년간 대한민국 모든 전문가 중에서 탑 클래스권에 들어가는 전망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싶어요. 네. 자, 다음 뻔한 소개는 그만하고 부동산 흐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죠. 22년 1월부터 갑니다. 폭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서울 수도권 지방 동시 하락했고 서울 송파파크류 고점 대비 28%, 해운대 더샵센터 고점 대비 32%, 음마아파트는 막 34% 하락한 거래도 나왔고 그 외에 막 경기도 지역, 수도권 지역 이런 데는 50% 가까이 나온 단지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로얄을 좀 왜곡시킨 거지만 평균적으로는 30% 정도 하락을 하는 엄청난 폭락장이 왔었죠. 전국이 다 떨어졌습니다. 왜? 일단 문정부 시기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코로나 버블에 대한 부담감, 그 버블을 회수하는 단계에 진입을 했었죠. 그 결정적인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그 이후에 물류망이 문제가 생기면서 또 유가가 또 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발생하면서 금리를 엄청나게 폭등을 시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삼고악재에 다 노출이 돼버리죠. 자,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은요, 역대급 기울기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금리가 집값을 결정하진 않아요. 절대 요소가 아니에요. 지금도 금리 올랐는데 집값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당연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변동성,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는 금리가 이때는 되게 중요한 시장의 요소가 됩니다. 22년에 가장 핵심 요소가 뭐였어요? 집값의 금리였어요.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리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이렇게 심각하게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보다 더 심했습니다. 당연히 수출 실적은 괜찮았어요. 근데 수입 물가가 너무 높았어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 축소. 아까도 말했던 집값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유동성. M1, M2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할게요. M1은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 총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알, 탄탄. M2는 총알 플러스 탄약 미리 장전해 놓은 여분 탄약. 이거 합쳐서. 시장에 풀리는 돈, 유동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우리 전문가일 거 아니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보다 더 심하게, 특히 M1은 바로 쓸 수 있는 돈, 총알은 더 심하게 축소됩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통화량은 줄지 않아요. 주는 경우는 정말 희박해요. 통화량이 계속 느는데 오르는 폭이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 돈은 계속 풀리고 있어요. 그죠? 우리 뭐라도 돈은 풀려요. 앞으로도 계속 풀릴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10달러씩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4달러만 푸는 거예요. 푸는 양이 줄었다고요. 이해가 돼요? 실제로 이때 M2가 아주 미세하게 속도가 하락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정말 없거든요. 시장에 있는 돈이 줄었대요. 정말 그런 특이 케이스니까 집값이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었으니까 집값이 떨어지죠. 그리고 22년 10월에 바닥이 왔습니다. 저는 22년 10월에 첫 강의를 엽니다. 첫 유료 강의. 그전에는 계속 무료 강의 했었어요. 이때 첫 유료 강의를 했어요. 왜? 지금 집 사야 될 때다. 그래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게 됩니다. 전국 순회 강연.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부산 강의를 했는데 대구는 강의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구는 제 양심상 도저히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폭락할 거 뻔한데 대구는 왜 해? 거기 가서 전국은 다 오릅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아요. 이게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도저히 양심상 대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블로그에 공지를 올렸었어요. 대구는 뺄게요. 대구는 볼 때 아닙니다. 근데 저 고향이 대구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고향 형님들아 지금 집 살 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차라리 서울 사래 맨날 이랬었는데 어쨌든 전국 완판했고 요 강의 수익을 전액 기부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박수 한번 주세요. 왜 기부를 했을까요?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산, 울산에 가야 되는데 수해가 터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부산 울산 쪽에 수해가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난리 난 데 가가지고 집값 오릅니다 지금 가자 문수로 사세요 막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일정된 강의 일정을 취소할 수는 없어가지고 차라리 수해복구에 쓰겠다.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어쨌든 이때 바닥 선언을 합니다. 송파 엘리트레 특히 파크리움 지금 알아보고 22년 12월에서 23년 1월쯤 계약하면 그게 바닥일 거다. 자, 추세를 보시면 추세에서 크게 이탈한 하락이었죠. 정말 금리가 단기간 역사적인 기울기로 급등했듯이 집값도 역사적인 기울기로 하락한 게 22년이었어요. 했지와 그랬지. 자, 12월이 정말로 바닥이었습니다. 22년 12월에 17억이었고 지금은 29억. 자, 다음. 왜 반등한다고 봤는가? 유동성 조이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일시적이다. 돈은 계속 풀린다. 당시 미국의 M2 통화량인데 보세요. 22년. 특이하게 통화량이 줄었죠.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니까 보세요. 계속 통화량이 느는데 이때는 좀 줄었어. 봐봐. 냉전과 오일 쇼크를 지나온 1960년대에도 IT 버블과 리만 브라더스 에그플레이션을 지나온 2000년대에도 다 돈을 풀었어요. 그냥 계속 풀었어요. 70년대, 50년대부터 그냥 계속 풀었어요. 근본이제 폐지 이후로 그냥 계속 풀었어요. 근데 줄었어. 당연히 충격이 받을 수밖에 없지. 근데 결국 다시 돈을 풀게 될 거다. 이제는 돈을 풀지 않으면 못 버티는 시대가 왔으니까. 정치인들은 돈을 풀 수밖에 없다.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쯤, 그러니까 23년 한 6, 7월쯤, 뭐 중반쯤 회수가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23년 5월부터 한국은 조금 더 빠르게, 미국은 조금 더 늦게 23년 한 10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돈을 다시 풀기 시작합니다.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했죠. 유동성 재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때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강의 와서 욕을 먹었는데, 무료 강의하면서 기부까지 했는데 왜 욕을 먹었냐면, 그때 당시 강의 장표예요. 부산, 울산, 경남 상담자 90%가 묻는 질문. 서울로 언제 갈아탈까? 자식 사줄 서울집 사고 싶은데 다들 그런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서울로 보내야겠다. 전국 GRDP가 뭐냐면 지역 총생산. GDP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지역으로 좀 좁힌 거. GRDP 1위가 울산이에요. 근데 안 높아요. 압도적으로 1위에요. 근데 안 높아요. 돈을 많이 버시는데 집값이 안 높아요. 왜? 돈 많이 벌면 서울 살고 싶어. 이게 현실이다. 뭐 대구 지역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폭락합니다. 사지 마세요. 인구 유출이 심한 부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서울보다 안 좋습니다. 수도권 한 채를 갖고 싶은 부산 사람의 투자 전략, 빨리 서울로 가세요. 수도권 한 채 부산 똑들이 한 채 하고 싶을 때 어떡할까요? 서울부터 사세요. 부산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부산까지 와갖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하고 막 화내면서 나가셨어요. 그랬었어요. 그분 잘 지내시는지. 오겐키 데스까? 내가 맞지? 했지와 그랬지. 뭐 어쨌든 와서 절반을 서울 얘기하다 갔습니다. 오늘도 그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결은 달라요. 전 울산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울산 사면 안 된다고 봤고 지금은 좀 결이 달라요. 어쨌든 이건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다를까요? 여러분 설문조사 해봤어요. 서울 1등입니다. 자, 23년 22년 말에 제가 바닥 선언을 하고 23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서울만 노래를 부릅니다. 자, 23년 1월에 첫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가 절구 똘똘한 입지라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23년 1월에 첫 강의를 시작해서 전국의 입지를 다루는 강의인데 3년 지난 지금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을까요? 자, 보시면 압니다. 서울 강의를 제가 23년 3월에 마쳤어요. 여기까지. 23년 3월까지 마치고 그런 다음에 결국 서울이라는 특강을 열고 강의를 중단합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서울 말고 집 살 때 아니다. 서울만 보면 된다. 제발 그냥 서울 살아. 제발 서울 살아. 그 강의 수강생 단톡방이에요. 23년 4월에 서울로 상경할 거면 가감히 지방과 작별하고 뒤돌아설 줄 아는 용기를 내세요. 그러니까 지방 손절하고 서울 살아. 용기 내야 된다. 지금이 싸게 살 수 있을 때다. 23년 9월에 제가 강의 열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권하는 게 어떻게든 서울로 가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 매력적으로 수도권이 보일 때 강의 재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 작은 아이가 서울로 살라고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대구 강의 취소할 때처럼 저는 양심상 더 못하겠습니다. 23년 10월까지도 저는 여전히 서울이 참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여기 뭔 말이냐면 수강료 떼먹고 날리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지금 여러분들 강의 듣는 이유가 뭐야? 투자 잘하고 싶어서잖아. 서울 사면 투자를 잘하는 거라니까? 그럼 됐잖아. 강의의 목적은 달성을 했잖아. 그래서 계속 이랬었습니다. 결국 서울, 이 특강 보시면 1강 서울, 남부, 북부 하다가 그냥 서울, 끝. 서울.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막 이상한 걸 하기 시작합니다. 뭐 평가표 작성, 막 이게 서울만 계속 보면 돼. 수도권 하기 전까지는 딴 거 하고 있자. 계속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서울을 사라고 설득하는 특강을 합니다. 그 약식 버전 오늘 또 여러분들께도 할 거예요. 어쨌든 왜 서울을 강조했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지만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2가지죠.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당시 울산 어떻습니까? 예, 물량이 많았어요. 물론 이때만 딱 지속기는 했는데 울산이 좀 누적 신축 물량이 많았죠. 거기에 좀 요구간의 물량 적었잖아요. 요게 좀 소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때 물량 많았잖아요. 그리고 경남 쪽도 많았어요. 부산도 많았고 부우경 세트잖아요.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울 없어요. 그리고 유동성 분배의 실패. 돈이 많이 풀리는데 돈이 많이 풀리면 분배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한 곳에 몰리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게 양극화잖아.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렇게 물병이 2개가 있는데 이 물병에다만 계속 부어 돈을. 여기다가만 저금을 해. 여기만 돈이 쌓이잖아. 그게 양극화잖아. 그게 지금 보였으니까. 다주택자를 자꾸 규제하는데 다주택자가 있어야 지방이 집을 사는데 자꾸 다주택자를 규제하는데 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10억이 있어. 다주택자 적폐. 너 집 한 채 더 사면 규제할 거야.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다고 쳐봐. 에이씨, 한 채만 사겠다. 그럼 10억으로 10억 다 가져가서 마포 사겠죠.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가장 좋은 거 사겠죠. 근데 여러분, 다주택자 규제가 없어요. 여러 채를 투자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럼 다주택자야겠다 하고 서울에 한 5억짜리 하나 사고 3억으로 청주에도 하나 사고 2억으로 저기 강원도에도 하나 사고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분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지난 3년, 4년간은 유동성 장세였어요. 22년에 일시적으로 유동성 쪼였다가 다시 유동성을 폭등시켰었죠. 그죠? 비트코인도 그 궤를 같이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올랐을까요? 세계를 막 바꿔버릴 화폐 혁신이라서?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아니요. 제가 참고로 요 24년에 비트코인 5만 달러일 때 비트코인 새로운 고점으로 간다. 10만 달러 넘는다라고 책을 하나 냈어요. 요 저자가 접니다. 예. 제가 요 책을 냈었고 전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왜 올랐을까? 그때 당시 책에 쓰여져 있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유동성 저장 창고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돈이 많이 풀렸는데 어디 뭐 갈 데가 없는 거야.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거야. 원래 그거를 분산받는 게 부동산도 있고, 그죠? 뭐 미술품, 그리고 주식, 뭐 이런 것들로 나눠서 갔겠죠? 나눠서 봤는데, 야, 이걸로 안 되겠다. 새로운 통로가 필요한 거죠. 너무 많이 넘치니까. 1차적으로 뭐가 받아요? 금이 받죠. 유동성, 갈 데 없는 유동성의 저장 창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선택받은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었죠. 실제로 이 기간에 금 인덱스랑 M2 인덱스랑 비트코인 인덱스가 커플링 돼서 움직입니다. M2가 먼저 풀리고요. 그 다음에 30일 후에 금이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108일 후에 비트코인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돈 풀린 만큼 그냥 금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자국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국가들에 대한,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튀르키예 리라와 엄청 폭락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자국화폐를 안 믿잖아요. 자, 그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튀르키예 가가지고, 우리 친구의 나라 TV 가져갖고 TV 이거 100만 원에 팔게.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100만 원 팔게 그러면 오케이. 근데 튀르키예 리라화로 줘도 돼? 받고 싶어요? 받기 싫죠. 달러로 줘, 달러로. 북한도 그러잖아요. 잠마당 가면 달러가 제일 귀하잖아요. 응? 누가 북한 돈 써요? 자국화폐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리라화 받을래? 비트코인 받을래? 난 비트코인 받을래. 그만큼 자국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국가들이 많아요.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화폐보다 비트코인이 더 신뢰가 가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와 유동성 재상승.
예, 24년 9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미국이. 비트코인과 글로벌 M2. 돈이 풀린 만큼 커플링되어 움직여왔다. 지금은 조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쯤에 비트코인 사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화량, 맥주, 돈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부동산에도 나눠받고 물가에도 나눠받고 비트코인에도 나눠받고 AI에도 나눠받고 미국 증시에도 나눠받고 소득도 많이 올라갔죠. 돈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같이 이제 나눠먹고 짠 했는데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보세요. 허허, 다주택자를 적폐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하니까 실력이 좀 늘었다. 어쨌든 다주택자는 적폐입니다 해서 예, 여기만 서울만 미친 듯이 들이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오르죠. 그때 이제 서울만 오르니까 막 서울 사람들을 욕하는데 또 서울 집 투자한 사람들은 또 이제는 서울을 살지도 않을 거면서 투자하는 투기꾼이래. 그럼 울산에 투기꾼 겁나 많은데 울산에서 연봉 2, 3억 받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은 보통 서울에 에세파킹 서울에 전세 주고 투자해놓고 울산에서 월세 사는 분들 되게 많은데 다 적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적폐라고 합니다. 자,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한 게 맞아요, 이거는. 근데 윤석열 정부도 잘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풀었어야 돼요. 다주택자 규제를 풀었어야 돼요.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데 통화량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으면 그걸 나눠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쪽은 서울 쪽만 쏠리고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심지어 부동산 경기도 그때는 우리나라 좀 안 좋았고 지방은 막 미분양이 막 난리 나 있는 상황이었어. 너무 좋잖아. 딱 다주택자 풀기 최고의 타이밍이었거든. 못 풀었어요. 일단은 민주당이 180석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도 핑계거리가 되긴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화를 했어야죠. 협상 카드 하나씩 만지작거리면서 이건 어떻게든 풀었어야죠. 그러면 의식주인데 부동산인데 정말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 원희룡 장관이 여론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천상 정치. 저 같은 경우에는 욕먹어도 그냥 소신 있게 말하는 대구 사지 마세요. 막 이런 사람이고 이분은 이제 대구도 좋고요. 충청도도 좋고요. 부산도 좋고요. 저기 땅끝 남해마을도 좋고요. 다 좋아요. 약간 이런 스타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너무 세뇌돼 있어요. 다주택자는 적폐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세뇌시켜버린 이게 너무 머릿속에 지금 박혀 있어서 지금 그냥 대한민국의 과반수 이상의 다주택자는 적폐라고 생각하잖아요. 정치는 표로 움직이잖아요. 다주택자는 적폐가 아닙니다. 그럼 지지율 우수수 떨어질 게 뻔하니까. 저는 이러면 안 됐다고 봐요. 어쨌든 그 애매한 스탠스로 꼬여버렸죠. 그때 풀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서울만 그렇게 미친 듯이 안 올랐을 건데 유동성이 골고루 분배됐을 건데 그럼 얼마나 좋아? 지방 경기도 활성화되고 얼마나 좋아? 못 풀었죠. 네, 둘 다 못한 겁니다. 둘 다. 어쨌든 했지와 그랬지. 23년 3월에 결국 서울 강의를 하고 서울만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24년이 왔습니다. 상사라고. 여기 뭔 말이냐면 상반기에 사세요. 상반기에 사라고. 상사라고. 요걸 제가 이제 제시를 했어요. 24년 대전망입니다. 참가자 수는 1200명이었고 대한민국 부동산 오프라인 특강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맨날 막 밤새서 와서 막 눈 충혈돼 있고 막 어쨌든 저 막 머리 안 감고 강의할 때도 있어요. 막 안 씻고 와서 막 수염 덥수룩한 채로 막 강의하다가 막 이럴 때도 많은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 그냥 22년, 23년 강의가 너무 좋았잖아. 입소문 타고 오신 거죠. 네. 자, 24년 대전망 성과 대다수의 전문가가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상저하고 상반기에 떨어지고 하반기에 오릅니다. 상저하고 요거 말했는데 제가 뭔 소리냐. 상반기 안에 되도록 빨리 사세요. 빨리 사세요. 24년 1월 달에 하반기까지 기다렸다가 늦는다. 하반기 때 이미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쌀 때 사야지. 자, 상반기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상반기에 떨어지면 떨어질 때 사야죠. 투자는 원래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떨어질 때 가야 내가 원하는 매물을 조율할 수 있고 로얄똥 호수도 볼 수 있고 그죠? 한창 상승장일 때 가면 로얄똥 호수 못 사요. 좋은 거 못 사요. 그리고 막 사겠다고 하면 막 호가 올리고 사겠다고 하면 호가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기에 사야죠. 그래서 상사라고 했습니다. 자, 왜 오른다고 봤나?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배우셨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한국의 경기는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이며 통화량 역시 다시 증가 추세. 22년에 떨어졌다가 23년부터 슬슬 반등을 시작했다가 계속 24년까지 증가 추세. 통화량, 유동성,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회복을 했어요. 경기 회복. 그리고 서울은 역대급 공급량 감소, 공급 부족, 수급. 그리고 서울의 수요를 좀 나누어 갖는 경기도랑 인천까지도 공급이 줄어요. 그럼 서울은 더 부족하죠. 규제를 다시 완화해야 되는데 다주택자 규제를 못 풀었어. 골든타임 23년에 못 풀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때 막 데이터 전문가들이 막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면 죽은 고양이 점프라고 하는데 폭락장에서 하락장에서 살짝 반등하는 거. 또 쭉 떨어지는 거. 데드캣 바운스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역데드캣 바운스다 라고 했어요. 맞았죠. 팩지가 그랬지. 24년 대전망 42개. 그 당시 제가 이제 괜찮게 보는 단지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했어요. 그 42선. 예. 전부 상승했고요. 평균 상승률은 약 17%였습니다. 동기간 KB 통계 서울 2.8%였습니다. 자, 다음. 25년. 저는 또 상사라고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사라고. 왜? 25년 대전망. 참가자 수 1,100명. 작년보다 줄었죠. 24년보다 100명 줄었는데 이때 뭐였죠? 계엄령 터지고 그 다음에 전국이 되게 불안정할 때였어요. 막 광화문에는 맨날 몇백만 명 모이고 막 이럴 때. 근데 예,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많이 오셨죠. 25년 대전망 성과. 서울 상급지, 수도권 최상급지 빨리 사라. 그리고 올해는 지방도 사라. 특히 제가 말했던 게 울산 문수로 사라, 대구 동구 사라, 대구 수성구 사라, 부산 해운대 사라 였어요. 근데 그래도 서울 살 수 있으면 서울 사라. 근데 지방 살아야 되는 분들,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지방도 사야 될 때라고 본다라고 이제 몇 년 만에 세세 전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느끼셨을 거예요. 올해 부동산 전문가들 전망하면서 지방은 올해도 하락할 거라고 본다. 되게 빡치지 않아요? 지금 뭐 개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울산 문수로 지금 얘네 지금 몇 퍼센트 올랐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언론이랑 전문가들이 되게 좀 양아치 같은 게 여러분 부동산 뭐 지방 뭐 실거래가 지표 이런 거는요. 저기 부산이라고 치면 저기 영도 끝자락까지 다 합쳐서 통계를 내려요. 뭐 빌라까지도 다 합쳐서 통계를 내려요.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는 떨어진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부산의 해운대, 대구의 수성구, 울산 문수 이런 핵심지에 똘똘한 신축 아파트들 올랐잖아요. 근데 지표는 떨어졌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방 떨어진다고 했지. 그럼 개빡치는 거야. 야, 울산이 지금 20%가 넘게 올랐는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이미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은 이렇게 갔습니다. 자, 왜 또 상사라고 했냐? 유동성이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 22년 때 봐봐. 22년 때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23년, 24년 기울기가 중요한 거야. 돈이 풀리는 기울기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잖아. 꺾였잖아. 자, 다음. 미국 봐봐. 미국도 다시 꺾였잖아.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미친 듯이 올랐다가 좀 줄었다가 다시 턴어라운드 했잖아. 한 번 추세 바꾸면 이제 쭉 가거든. 한동안.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계속 돈이. 그죠? 왜 그럴까? 일단은 근본이제가 폐지됐으니까. 근본이제를 쉽게 말하자면 야, 금 얼마당 돈은 이만큼만 풀 수 있어. 이렇게 정해놨었어요.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미국이 구라핑을 칩니다. 금은 10만 있는데 달러는 막 20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상한 걸 느낀 거죠.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 야, 너네 금이 있어? 너네 지금 금 기반으로 달러 푼 거 맞아? 나 금 다시 돌려줘봐. 너네 보여줘봐. 우리 사실 구라핑이었어 하고 손 놔버린 거예요. 그렇게 공본이제를 폐지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리밋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풀리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냉전 시대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 무역 시대가 오죠. 글로벌 무역 시대가 옵니다. 경기도 막 활성화가 되고 돈도 엄청나게 풀리고 거래량도 많아지고 그렇게 호황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다가 정보 산업혁명이 옵니다. 인스타, 싸이월드, 뭐 트위치 세대도 있죠. 싸이월드 세대, 인스타 세대 다 있을 거예요. 블로그 세대도 있을 거고. 여기 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내 옆집 친구네 집이 한강뷰였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아는 거래처 사장님이 일은 안 하고 오마카세 먹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루이비통 명품이 저렇게 좋은 거구나를 알게 돼요. 인스타를 열면, 싸이월드를 열면 나 이번에 이런 외제차 포르쉐 타는 사람이 하고 막 핸들 사진이 올라와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져요.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르상티망이라고 하죠. 상대적 박탈감, 시기질투. 그게 만연해지는 사회. 부자를 그래서 시기하다 말고 악마화하는 사회. 부자의 것을 뺏어서 나누자고 하는 사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정치관이 우파인데 앞으로도 좌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포퓰리즘을 외치죠. 자, 다시 한번. 유권자 수 중에 돈을 풀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정치인은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가요. 국민의힘이 우파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도라고 생각해요. 걔네도 지금 점점 좌파 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그냥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중국보다 더한 사회주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부동산만큼은요. 어느 나라보다 심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부동산 양도세, 취득세, 소득세, 나중에 증여상속까지 다 한다고 치면 나라한테 뜯기는 돈이 75%예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JMAM 보세요. 당선되자마자 바로 재난지원금 뿌리잖아요. 코스피 떨어지니까 보세요. 뭐 100조 투입하겠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돈을 푼다는데 집값은 잡겠대요. 말이야 바보야. 자, 왜 또 상사라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23년 보시면 23년 자체로 놓고 보면 올랐는데 9월부터 11월은 약간 떨어졌어요. 횡보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24년 9월까지 폭등하다가 10월, 11월 조금 주춤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 딱 귀신같이 23년 9월, 24년 9월에 가계대출 옥죄기 나선다 하면서 대출 규제를 했대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대출이 풀려요.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출 한도가 풀려요. 그럼 빨리 대출 받아서 빨리 사자 하면서 막 거래량 폭등하고 가서 막 대출 받고 집 사요. 그러다가 또 하반기 가면 막 오르니까 또 쪼인대요. 이거 반복. 그럼 당연히 상사라고가 맞는 거 아니에요? 3반기에 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3반기에 사라고 한 거예요. 살 수 있을 때 사라. 그리고 공급 부족. 서울 수도권만이 아닌 부산, 울산, 대구도 슬슬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서울만이 아니라 대구 공급 폭탄 24년 끝나고 이제 25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가요. 근데 이때의 공급량이 너무 많았죠. 그걸 소진하는 단계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공급이 없죠. 그럼 다시 대구도 이제 슬슬 반등하겠죠. 저는 올해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부산, 울산, 경남. 오해하지 마세요. 수성구, 동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지표상으로 대구가 전반적으로 상승 턴어라운드 한다는 뜻이에요. 지표상. 이미 수성구랑 중구나 뭐 동대구 같은 데는 작년에 샀어야 됐죠. 자, 부산, 울산, 경남. 예, 공급 부족으로 갑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은 그냥 25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간 거예요. 왜? 이때 좀 공급량이 튀긴 했지만 이때 량이 좀 소화를 시켰거든요. 이때 워낙 부족했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상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획지와 그랬지. 25년 대전망에 24개 단지를 스터디했는데 전부 상승했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22%. KB 통계 기준 서울 9.7%. 그리고 26년 흑백 부동산. 흑백 부동산이 뭔지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26년 대전망 1월 10일 날 했고요. 참가자 수는 1,300명. 예, 기록 자체 갱신했습니다. 24, 25, 26 대한민국 부동산 오프라인 특강 참가자 수 3년 연속 1위. 강의력과 성과로 말합니다. 강사 소개 끝. 네. 강사 소개를 빈자한 기초 소양 강의였고요. 2부로 바로 넘어갑니다. 26년 부동산 전망 흑백 부동산과 26년 유망지역 그리고 주택수별 추천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